3천만 명의 그 전사자가 나왔다고 추정을 합니다. 유대인과 슬라브인들을 다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소련군의 인명피해는 1,000만 명이라고 했죠. 인간으로 보지 않고 일종의 해충 같은 존재로 봤기 때문입니다. 독소 전쟁이 뭔가요? 독소전쟁이란 독일 소련 전쟁의 준말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독소전쟁 하면 몸에 안 좋은 독소와의 싸움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1941년 6월부터 1945년 5월까지 나치 독일과 당시 소비에트 연방이 전쟁을 했던 것이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독소전쟁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예전에 그 소비에트 연방 그리고 그 이후에 러시아 연방에서는 독소전쟁이라는 표현보다는 대조국전쟁이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러시아 역사에서 조국전쟁은 1812년에 나폴레옹이 러시아에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물리친 전쟁을 조국전쟁이라고 부르는데 1941년부터 1945년 사이에 당시 소련 및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치 독일의 침공을 물리친 전쟁이고 이 전쟁에 앞에 큰 대자를 붙여서 대조국 전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일어난 세계대전의 일부인데 교전국의 이름을 따서 독일 소련 전쟁, 줄여서 독소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독소전쟁이 역사상 유례없는 전쟁이라고 불리곤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일단은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사실 따지고 보면 인류가 생긴 이래 가장 대규모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교전국이 참여했을 때 독일과 소련 사이에 벌어진 이 전투 행위가 4년 동안 지속된 전투 행위가 인적 소모에서도 다른 전선과 비교할 수 없이 컸거든요. 일단 독일의 경우를 따져보면 400만 명 정도의 사망자, 전사자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련 같은 경우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군인만 1,000만 명이 죽고요. 민간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통계마다 다르지만은 보통 쉽게 말하면 한 2천만 명이 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학자마다 다르지만은 대부분 3천만 명의 전사자가 나왔다고 추정을 합니다. 당시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소비에트 연방의 인구가 1억 9천만 명이었으니까 3천만 명이 죽었다고 하면 거의 20% 육박하는 사람이 죽었던 것이고요. 죽은 사람만 따져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다친 사람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따지면은 이거는 당시 소비에트 연방에서 살았던 사람 거의 대부분이 전쟁의 직접적인 그리고 악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재산상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인명 피해 규모에서도 그렇고요. 또 하나 이게 전쟁의 규모를 따져볼 때 이 전쟁에 투입되는 인력을 생각해야 될 텐데 2차 세계대전의 주요 전선이 3군데였습니다. 사실은 한반도 사람에게는 가장 익숙한 전쟁이 바로 이제 태평양 전쟁이겠죠.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미국이 격돌한 전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 유럽 전선이 있는데 유럽 전선은 크게 두 전선으로 나뉩니다. 보통 서부 전선이라고 하는 그래서 영국군과 미국군이 한편이 되고 독일군과 이탈리아군이 한편이 돼서 싸웠던 서부 전선이 있고요. 그리고 독소전쟁이라고 하는 전선이 바로 동부전선이라고 하는데 유럽의 동부전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소련과 독일의 격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태평양 전쟁만 놓고 따져보면 주로 많은 경우에 섬을 일본이 지키고 그 섬을 미국 해군과 그다음에 미 해병대가 공격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예를 들면 오키나와 전투, 사이판 전투 이런 식의 여러 전투가 있죠.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는 어떤 섬을 지키는 일본군 수비대의 규모가 10,000명 단위입니다. 그리고 그 섬을 공격하는 미군의 병력 규모가 한 10만 명 단위 규모거든요. 그리고 유럽의 서부전선 같은 경우는 사실 전쟁의 대부분이 주로 미국과 영국의 항공부대가 폭격기가 나치 독일의 본토나 나치 독일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폭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대서양에서
그 연합군의 상선단을 독일의 그 잠수함 부대가 공격하는 형태. 그러니까 이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실제로 대규모 병력이 투입되는 지상전은 1944년 6월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거의 대부분은 해상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항공전으로 진행이 되었고, 본격적인 지상전은 거의 전쟁이 끝나는 막바지 무렵에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반면에 유럽의 동부전선에서는 독일군과 소련군의 격돌이 1941년 6월부터 1945년 4월까지 지속이 되었고, 전투 하나하나가 워낙 그 대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평양 전선에서는 10,000명 단위, 10만 명 단위인데, 여기서는 수백만 명이 동원돼서 격돌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죠. 그래서 전투의 규모 면에서도 다른 전선을 독소전쟁, 즉 동부전선이 압도하고, 그 다음에 인명피해 그리고 물적 피해 면에서도 다른 전선과는 비교도 수 없이 컸기 때문에 이게 독소전쟁이 역사상 가장 유례없는 전쟁이다. 쉽게 말하면 제2차 세계대전이 인류의 전쟁 중에서 가장 큰 대규모 전쟁이었었는데, 이 제2차 세계대전의 일부이겠지만 이 독소전쟁이 다른 전선에 비해서 워낙 그 유별나게 규모가 크고 치열하게 싸우고 인명, 그다음에 물적 피해가 컸기 때문에 역사상 유례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도 전혀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소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요? 독소전쟁의 발발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1939년 9월에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폴란드와 그 독일 간의 싸움이었는데, 이 폴란드의 동맹국이 바로 영국과 프랑스였거든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폴란드를 돕기 위해서 나치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나치 독일과 소비에트 연방은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상태였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는 전쟁이 없었죠. 그런데 나치 독일이 1939년에 순식간에 그 폴란드를 제압했고요. 그리고 1940년에 또 순식간에 그 프랑스를 점령했습니다. 6주 만에 그 막강한 육군을 가진 프랑스를 점령했죠. 그리고 섬나라인 영국을 독일이 공격을 했지만 지상군은 영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섬나라고 세계 최고 수준의 해군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나치 독일은 지상군을 그 영국에 보내지 못하니까 주로 이제 항공부대로 1940년부터 여러 달 동안 런던과 영국 각지를 폭격했는데, 결국 이 폭격으로 영국의 항전 의지를 꺾는다는 전략 폭격이 결국은 이제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을 나치 독일이 석권한 상태에서 영국만이 나치 독일에게 맞서고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당시 그 나치 독일의 최고 지도자였던 히틀러가 영국을 마저 무릎 꿇려야 되는데, 영국이 끝까지 버티는 이유가 바로 동쪽에 소련이 아직 남아 있었고 나치 독일에게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무릎 꿇리기 위해서라도 소비에트 연방을 군사적으로 제압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41년 6월에 히틀러가 사실은 장군들이 별로 탐탁치 않아 하거나 사실은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는데도 히틀러가 계속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결국 1941년 6월에 소비에트 연방을 기습 공격하죠.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기습 공격을 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은 히틀러가 영국과의 전쟁을 생각하면서 그 확대선상에서 소비에트 연방을 공격했는데, 또한 그것은 저변에 깔린 이유를 또 생각해야지 더 설명이 제대로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전쟁을 수행하면서 엄청난 자원이 필요한데, 히틀러가 생각하기에 그 자원을 가진 나라가 바로 이제 소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소련의 엄청난 지하 자원, 그리고 독일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제 석유였는데요. 독일에는 당시 그 석유가 없었고
루마니아의 플로에스티라고 하는 유전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충분하지 않았고 그래서 소련 남부 카스피 연안에 있는 유전지대를 차지하게 되면 석유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소련의 그 일부였던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남부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식량 자원도 확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게 뭐 자원 전쟁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더 근본적으로는 히틀러에게 결국 러시아는 궁극적인 정복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히틀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독일의 인구가 사실은 넘쳐나는데 독일 영토는 너무 적다. 그래서 다른 영토를 독일인의 영토로 삼아서 그쪽에 독일인이 살 수 있게, 즉 식민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땅으로 가장 히틀러가 군침을 흘렸던 땅이 바로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쪽 땅을 정복해서 그쪽에 있는 원주민을 다 죽이거나 제거하고 아니면 우랄산맥 동쪽 시베리아로 보내버리고 아니면 거기 일부는 남겨둔다는 거였습니다. 남겨두는 이유는 노예로 부려먹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드리면 무슨 뭐 공상과학 그 소설에서나 나올 만한 아니면 그 SF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이야기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나치 독일은 그런 식으로 소비에트 연방을 식민지로 삼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이론이 독일어는 레벤슬라움,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 생존 공간이라고 번역을 해서 결국 히틀러의 머릿속에서 그 생존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체적으로는 오늘날의 벨라루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랄산맥 서쪽의 러시아를 자신들의 영토로 삼고 그 영토에 이미 살고 있는 슬라브인들은 다 죽이거나 제거하거나 노예로 부리거나 아니면 그 시베리아로 내쫓는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히틀러의 궁극적인 정복의 대상이 바로 러시아 및 소련이었기 때문에 결국 1941년에 나치 독일이 소비에트 연방을 공격하겠다는 결정이 실행되었던 것입니다. 히틀러와 스탈린은 어떤 생각을 했던 걸까요? 자, 그러면 전쟁을 일으킨 히틀러 그리고 그 히틀러와 맞서는 스탈린은 각각 어떤 생각을 한 걸까요? 했을 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독소불가침 조약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사실은 히틀러는 나치즘을 표방하고 스탈린은 그 공산주의를 표방했는데 이 나치즘과 그 공산주의는 그야말로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였거든요. 그런데 1941년 8월에 히틀러와 스탈린이 서로 간에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그 어제까지만 해도 으르렁대면서 싸웠던 이 두 나라가 왜 서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불가침 조약을 맺었는가, 서로 어떤 속셈이었는가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 히틀러 같은 경우는 유럽 대륙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국과 프랑스를 제압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독일 서쪽에 영국과 프랑스가 있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와 싸우는데 그 독일의 동쪽에는 소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의 참전용사였던 히틀러가 볼 때 독일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그 유럽에서 전쟁을 할 때 양면 전선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싸워야 되고 서쪽에서 싸워야 되는 이런 불리함이 있다는 얘기죠. 또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 때 이 양면 전선의 불리함을 결국은 극복하지 못하고 이 독일 제국이 전쟁에 패전했고 그 패전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당시 그 부사관이었던 그 히틀러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영국과 한판 대결을 벌여야 되는데 동쪽에 있는 소련이 나치 독일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죠. 그래서 이념 사이에 갈등을 잠시 접어두고 기회주의적으로 소련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그 손을 덥석 잡으면서 불가침 조약이 맺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불가침 조약으로 히틀러는 양면 전선의 위험을 피하면서
오로지 모든 전력을 프랑스와의 대결에 집중 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0년에 사실은 그 막강한 프랑스를 6주 만에 제압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반면에 그 스탈린은 무슨 생각으로 이 독소 불가침 조약 제안을 받아들였는가? 스탈린이 많은 경우에 바보같이 히틀러를 믿었다. 히틀러가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언제든지 그 약속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됐었는데, 멍청이처럼 그 약속을 믿고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가 1941년에 기습 공격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 스탈린이 그렇게 멍청이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 생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속셈이 무엇이었냐면요, 당시 세계 최고의 강력한 육군을 가진 나라가 바로 이제 프랑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6주 만에 프랑스가 항복을 했기 때문에 프랑스의 전력이 약하지 않았느냐고 생각하기 쉬운데, 1940년의 전쟁이, 그러니까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오히려 독일 육군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강력한 육군과 전력을 가진 나라가 바로 프랑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당시의 그 상황을 보고, 그러니까 스탈린은 분명히 히틀러와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텐데 이 두 나라가 다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맞붙게 싸우게 되면은 단기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쟁이 뭐 2년, 3년, 4년 동안 지속이 될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때 그랬듯이요. 그렇게 되면은 영국과 독일이 싸우다가 지쳐서 쉽게 말하면 완전히 탈진한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소련이 안전하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독일이 이기더라도 이 3년, 4년 뒤에나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3년 동안, 4년 동안 아니면 더 긴 세월 동안 그 나치 독일이 프랑스와 전쟁을 하는 사이에 소련의 국방력을 차근차근히 체계적으로 키워서 독일이 나중에 프랑스와의 전쟁을 끝내고 설령 소련으로 쳐들어오더라도 그 사이에 완벽한 방어태세, 또 강력한 소련군을 재건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맞서서 나치 독일의 침입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940년에 3년 4년은 고사하고 6주 만에 항복을 해버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스탈린의 어떤 계산이 억울해졌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두 독재자가 치열한 어떤 머리 싸움을 했었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맞아떨어졌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맞아떨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 상태에서 1941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히틀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자원전쟁 그리고 궁극적인 생존 공간의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결국 소비에트 연방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히틀러도 강력하게 소련 공격을 주장을 했었고, 사실은 또 독일 장군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에 서게 만들었었고, 결국 1941년 6월에 기습 공격을 하는데, 스탈린이 이런 낌새를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사실은 수백만 명이 동원되는 기습 공격을 할 때 그 징후가 없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소비에트 연방의 정보기관들이 그 정보를 다 입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결국 그 정보를 무시했다. 참으로 멍청한 지도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최종적인 오판을 했다는 점에서는 스탈린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거나 멍청해서 그런 오판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히틀러가 독소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을 공격한다고 했을 때 그에 맞서서 소련군이 독일과 소련의 접경지대로 군사력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 군대를 옮기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게 나치 독일에게 빌미를 준다는 얘기죠. 너희들이 지금 독소 불가침의 어떤 상세한
이러한 조항을 깨고 지금 군사력을 독일 쪽으로 이동하면서 분쟁을 긴장을 높이고 있으니 이건 조약을 깬 행위다라고 하면서 대의명분을 찾아서 소련을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소련군의 어떤 대비가 나치 독일에게 개전의 빌미를 전쟁을 일으킨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신중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스탈린의 의도가 설명이 되죠. 하지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최종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 프랑스가 그렇게 빨리 항복할 줄은 몰랐다. 그리고 나치 독일에게 침공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신중하게 움직였다. 이런 것은 하나의 책임을 조금은 축소하는 어떤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기습 침공을 받는 어떤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스탈린의 분명한 어떤 실수 내지는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독일과 소련은 왜 이렇게 독소 전쟁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독일과 소련이 독소 전쟁에 결국은 엄청난 병력을 투입하죠. 거의 수천만 명 단위의 병력이 투입이 되는데 왜 이렇게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를 설명을 하자면 결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주요한 전선이 바로 유럽의 동부전선이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치 독일로서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엄청난 지하자원과 식량자원과 인적자원이 필요한데 이런 인적자원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이 바로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반드시 차지해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히틀러의 구상 속에서는 유럽 대륙을 석권하고 즉 러시아마저 무릎 꿇리고 그리고 영국마저 무릎을 꿇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마 대서양 건너에 있는 미국과 나치 독일이 대립하고 대결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쟁까지도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당시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과 전쟁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또 한 번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자원이겠죠. 그 자원, 결국 미국과의 향후에 있을 일전에 대비해서라도 확실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을 정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련으로서는 나름대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나치 독일에게 사실은 이 전쟁은 일종의 인종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등한 인종을 우월한 인종이 제거하고 그쪽을 차지한다는 것이었었는데 이 인종 이론이 주로 슬라브인 그리고 유대인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했다. 이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유대인만큼 열등한 인종으로 여겨지던 인종이 나치 독일의 눈에는 바로 슬라브인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히틀러가 볼 때, 나치 당원들이 볼 때 이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슬라브인들의 나라지만 그 슬라브인을 통치하고 있는 인종은 유대인이라고 봤던 거예요. 결국 나치의 인종 이론에 따르면은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결국은 유대인의 음모에 의해 태어난 나라였고 러시아 혁명 자체가 유대인의 음모였고 러시아의 지배자들인 볼시비키 당원들 상당수가 지도부의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이다. 이런 주장을 펴면서 소비에트 연방을 유대인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슬라브인이라고 하는 열등 인종이 살고 있는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나라는 또 유대인의 나라이기 때문에 나치 독일이 가장 경멸에 맞이하는 슬라브인과 유대인이 사는 나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나라를 반드시 정복하고 유대인과 슬라브인들을 다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련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생존의 문제들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다 생존에 걸린 중차대한 문제겠지만 이게 영국 및 프랑스와 독일이 싸울 때는요 서로 적국이지만 나치 독일도 영국과 프랑스는 적국이지만 사실은 상대방을 인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나치 독일이 영국군과 프랑스군과 싸울 때 적군이지만 저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제거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의 패권을 뺏어와서 독일이 그 패권을 차지하고 독일이 1등 국가가 되고 프랑스나 영국은 2등 국가 이런 정도의 어떤 변화가 있을 뿐이지만 사실
그 나치 독일이 소비에트 연방으로 쳐들어가서 독소 전쟁을 벌일 때는 이제 독일군의 눈에는 이 러시아인 소련 군이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뭐 짐승 같은 존재. 그래서 당시 나치 독일의 용어를 빌리자면 운터멘슈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운터멘슈는 인간이야, 열등인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거하거나 아니면 소멸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노예로 부린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그야말로 이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이 나치 독일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것이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에 져서 2등 국가로 전락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소비에트 연방에 사는 인간들 대다수가 제거와 박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통틀어 보면 이 영국군의 피해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30만 명 정도의 인명 피해가 나오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독일군과 싸우다가 10만 명 내지 한 15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소련군의 인명피해는 1000만 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나치 독일이 미국군과 영국군, 프랑스군은 인간으로 봤던 반면에 이 소련군은 인간으로 보지 않고 일종의 해충 같은 존재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독일은 독일 나름대로, 소련은 소련 나름대로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 학과에서 강의도 하고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도 하고 그리고 연구도 하는 류한수 교수입니다. 제 전공은 크게는 역사, 좀 줄이면은 서양사, 그리고 시대로는 현대사, 지역으로는 유럽 및 러시아입니다. 저는 주제로는 러시아 혁명과 제2차 세계대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뭐 공전은 여러 권 있는데 단독 저서가 아직 없어서 앞으로 한 2, 3년 사이에 단독 저서로 한 2권, 3권 정도의 책을 구상하고 있고요. 열심히 연구를 해서 2, 3년 뒤에는 꼭 제 이름으로 단독 저서를 출간하고자 합니다. 그때 좀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책 2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 그 번역서인데요. 첫 번째 책이 영어 원제는 러시아스 워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오벌이라고 하는 영국의 뛰어난 역사학자가 쓴 독소전쟁 개설서인데요. 원래는 그 200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물론 제가 번역을 했지만, 스탈린과 히틀러의 전쟁이라는 책으로 출간되어 있어서 당시 독소전쟁에 관한 상세한 정보에 목말라 있던 한국 독자들에게 어떤 많은 그 도움이 됐던 책이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올해 지난달에 이게 그 복간이 됐습니다.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영어 원제에 충실하게 러시아의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간이 됐고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오늘 설명드린 아니면 설명드릴 내용들이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폭넓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설명하고 선전하고 싶은 책이 우리말 제목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신화와 진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미국의 스멜서 그리고 데이비스라고 하는 유타 대학의 학자가 쓴 책인데 제가 이것을 몇 해 전에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소련이 그 전쟁 동안 혈맹 관계였다는 말은 제가 눈이 들었었는데 함께 피를 흘리면서 싸웠던 그 절친한 이 두 나라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5년 뒤에 완전히 등을 돌리고 냉전으로 대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 동안 러시아 및 소련은 우리의 친구다, 우리의 벗이다, 우리의 혈맹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미국 시민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한 10년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 미국 시민들이 너무너무 많아졌던 거예요. 정치가 군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불과 여러 해 전에 우리는 러시아를, 소련을 우리의 친구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적으로 인식한다. 아니면 그 기억을 애써 지우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왜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 불과 몇 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미국인의 집단 기억이 한 극에서 다른 극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즉 소련은 우리의 친구고
독일은 우리의 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불과 몇 년 뒤에 완전히 바뀌게 되죠. 소련은 우리의 적이고 독일은 우리의 친구다라는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인식이 생기냐면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은 가해자였고 소련은 피해자였죠. 그런데 냉전 시대 때는 이 관계가 역전이 됩니다. 오히려 독일은 피해자가 되고요. 소련은 가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인식의 변화가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제2차 세계대전의 신화와 진실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을 읽으면 전후에 특히 냉전 시대 아니면 그 이후 시기라고 하더라도 왜 그 미국인들이 오히려 과거의 적이었던 독일에게 호감을 느끼고 전쟁 동안 그 벗이었던 소련에게는 냉전 시대 때 그 심한 적대감을 느끼게 되는가 이런 어떤 심리의 변화를 아주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면밀하게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경우에 소련은 오합지졸, 야만적인 군대 그리고 독일군은 비록 전쟁에 졌지만 뛰어난 군대, 아주 효율적인 군대, 엄청난 과학기술을 가지고 승리할 법했지만 소련의 인해 전술, 그러니까 인력을 갈아 넣어서 싸우는 소련의 전술에 전략에 밀려서 패했던 위대한 군대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그 신화라는 것이 바로 그 책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시면 우리나라에도 형성이 되어 있는 어떤 독일군에 대한 환상이란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는가를 아주 면밀히 우리가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특히 독소전쟁을 이해하는 두 책으로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신화와 진실이라는 책 두 권을 권장합니다.